박근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요. 오늘처럼 참 불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 실장님이 TV 뉴스 화면에 잡힌 모습을 처음 뵀어요. 제가요? 저희 국민 TV 뉴스 K에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지난 월요일이었죠. 예.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머리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좀 이른 아침인데도 좀 멀린데도 한 30분 이상 모이셨었어요. 네, 사실은 원래 형사 일부로 배당이 됐었는데 1년이 다 되어서 다시 공안 일부로 재배당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1년 동안 3번이나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지난 3월 말 갑자기 형사일부에서 공안 일부로 다시 재배당된 거예요. 게다가 사자명의 훼손 사건을 공안부에서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데는 사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싸한. 정상의 비정상화죠. 아.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이 사자 명예훼손 하더라도 일반 개인은 아니지 않느냐. 초대 대통령이고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그 다음에 말이 아주 기가 막힌데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안부에서 역사 왜곡이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이적성이나 국가보안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적성이나 국가보안법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정통성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안 사건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한마디로 코미디죠. 어떻게 해서 이 백년 전쟁 보면 일제시대 이승만의 행제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찌 공안이고 대한민국 정통성이란 말입니까? 흔히 말하는 이 공안이라고 하면 선거, 노동관계 주로 그다음에 이제 국가 보안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여기에 도대체 백년 전쟁이 된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문제는 이 배당 검사도 아주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분 유성 씨 간첩 사건 네네, 담당했던 그 검사죠. 예. 박현준 검사라는 양반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양반 잘 알다시피 이후전시 간첩 혐의 재판할 때 투입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등 혐의 보강해서 추가 기인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해서 간첩시킨 등 아주 공판에 적극 참여해왔고 또 보위부 직파 간첩 홍아무개 사건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분이에요. 이거는 아주 이게 공안이지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저희들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뒤에 어떤 음모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네. 이때 우리 수함대 우리 김지영 감독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이 4차 소환해서, 공안으로서는 제1차 소환이죠. 김 감독에게 백년 전쟁의 자금 출처, 그다음에 백년 전쟁의 제작 배후 세력, 백년 전쟁에 이용된 자료 출처와 제공자 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탐문하고 신문이죠. 또 사실은 이에 대해서 소환할 거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이거 마치 예전에요.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왜 백년 전쟁을 비난하는 광고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북에는 김정은 세력이, 남에는 백년 전쟁 세력이 있다. 백년 전쟁은 좌익 자금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런 광고가 6대1간인가 7대1간인가 났잖아요. 크게. 그렇죠. 사실 그거야말로 무고로 우리가 지금 고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뭐냐면 오히려 그러한 광고에 주장을 보강하는 수사 같다는 거죠. 이건 조사가 아니라 수사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사가 아니라 수사다. 예. 그래서 이것은 내용에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저도 봤단 말이에요. 네. 다소 이른바 키치한 수법을 썼다, 풍자적 기법을 썼다는 것 외에는 별로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익과 연계해서 만들어내려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자금 출처, 무슨 배후 세력. 그러게요. 게다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왜 이러는가. 보면 공안머리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100년 이제 후수편을 내려고 하잖아요. 네.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제공자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감독이 거의 다 그것도 연구소들입니다. 전문 연구소들. 예.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자료 제공한 사람 조사하겠다고 현대사 연구자들을 입다물게 하고 위축시키는 겁니다. 예. 그 침묵 강요하는 거죠. 왜 자기네 현대사 지금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학계를 자꾸 자격몰이 시키고 있잖아요. 자경이라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예, 이렇게 되면서 백년 전쟁이나 친일파 청산 또 교학서 교과서 반대 같은 것들 연구소가 제일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민족문제연구소를 크게 한번 치고 싶은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일인이 불가능하고 실제 전에 대선 이후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통합진보당 이후에 민족문제연구소를 손보려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돌았는데 어쩜 그렇게 안 했던 굴뚝이 연기 나겠나 싶은 기분이에요. 네. 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일수록 역사 왜곡에 집착한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친일 청산이라든지 이승만 또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면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요. 저도 사실 빨갱이로 몰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승만하고 박정희의 독재를 비판하면 또 친일파 청산을 비판하면 용공이 된다는 얘기는 유사일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있어요. 아주 남미의 철저한 파시즘 국가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월요일 날 급하게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가서 기자회견도 열고 항의 집회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막말로 이렇게 되면 한국에 지금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다 얘기하잖아요. 한국 역사학자들. 전부 다 뭡니까? 공안부서 다 재조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한국계 현대사 논문들, 그 대부분 다 그런 공안 대상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자, 사실 100년 전쟁 하면은 곧 민족문제연구소를 떠올릴 정도로 정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방송 제목도 100년 전쟁이네요. 그러게요. 저희도 공안 대상이겠다. 그럼 실장님과 제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나요? 모르겠네요. 세상 일 알 수 없어요, 참. 예, 100년 전쟁, 진짜,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첫 공개가 됐죠. 유튜브 등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을 했지만, 보수 진영에서 아주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보수라기보다 수골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 청취자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그들을 보수로 부르지 말아달라. 제가 다음에 하면 또, 이게 보수하고 수구를 하면, 그 전에 우리 이남희 선생님. 이남희 박사님. 네. 불러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명쾌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요, 열린 보수 원로 인사 오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예, 100년 전쟁을 놓고. 그렇죠. 박근혜 100년 대통령이. 전쟁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라고 주문을 넣은 거예요. 뭐하는 언론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수첩에다 적었죠. 일단 그 수첩에 적히면은, 예. 옛날에 담임 선생님 수첩, 검은 수첩 아시죠? 그러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 적었다. 이거를 또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공안부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의혹스러워요. 네. 자, 이렇게 사실은요, 겁주려고 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정권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네. 연대해가지고 저희가 속된 표현을 그러잖아요. 쫄지 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까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지금 국민TV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조합원 분들이 좀 힘을 많이 보태주셔야지 앞으로 정말 쫄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은 아님 말고예요. 저는 정말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공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남용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서 쓰다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다. 그죠? 아님 말고로 가는 이런 행태들. 그들은 왜 그러냐. 쫄면 어쨌든 아님 말고인데 그래도 니든 쫄 거다. 그렇죠. 그것만 돼도 목적이 달성한 거죠. 한마디로 국민을 겁주고 스스로 쫄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연성 파시즘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많은 해주십시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역사관 건립에 또 발기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유신 때 포스터 한 두 장만 보시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유신이 무엇인지. 네, 정말 우리의 힘이 또 한 번 모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4.19 혁명 딱 3일 전인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 마치 4.19 전야같이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얘기해 주신 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4월 혁명의 배경으로 이 이승만의 종신 독재 음모들을 다뤄봤습니다. 6.25 직전에 분단 반대 통일지향 독립운동가 진영이라고 하죠. 이 조소왕, 안재홍, 윤기섭 선생님 등 그 세 진영과 또 반 이승만 무소속 그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수당파들 그렇죠. 그리고 한민당과 또 이승만계 몰라. 그래서 이미 민심은 한민당과 이승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을 살려준 게 네.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민족의 비극이 이승만 개인에게 꼭 축복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다시 집중이 되게 되고 경찰, 군, 관료 요 세 집단이 3대 폭력기구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화되면서 정치 도구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민심이 악화되게 되죠. 자, 이승만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사당인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부결되죠. 그러자 다시 헌병과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기립 표결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2차 대통령 출마와 당선은 쿠데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명백한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선제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부산 정치 파동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핵심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난 게 아니고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발단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발화점일 뿐이다. 네. 그래서 50대 이승만이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부산 정치 파동 과정에서 등장하는 자유당이라는 이 이승만과 자유당을 타도하는 것이 바로 하고 민주 질서를 수립하는 게 바로 4.5 혁명이었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네네. 또 하나는 직선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직선제라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건데. 네, 간접 선거를 해도 민주주의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직접 선거를 해도 민주주의로 할 수 있어요. 즉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본질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민주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느냐. 될 때 이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직선제는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개인 독재를 해서 이용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은 그래서 이 1950년 부산 정치 파동에서 바로 직선제를 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나아가고 동시에 친위 정당, 사당이 자유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부터 네네. 1956년 쉽게 말해 삼선 개헌이죠. 4.4 5.2 파동을 해서 종심 집권으로 나가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승만의 죄상, 자유당의 악행들을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4.19가 좀 더 드러날 것입니다. 네네. 자, 자유당 창당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누가 뭐래도 이승만 하면 자유당하고 자유당. 예, 그 꼬붕 조직이죠. 예. 고봉 조직이요. 예. 조폭 조직 비슷해요. 네. 예, 이건 이런 얘기죠. 아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당의 창당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네. 이승만 그전까지 정당이 없었잖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그렇죠. 권모술수적으로 조직했어요. 해방 직후에는 이른바 한민당과 손을 잡았지만 이젠 한민당으로 등을 졌죠. 또 한민당은 민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반이승만이에요. 네. 근데 이 이승만 자기 추종 그룹만을 가지고 이리저리 조정하려고 할 때 국회 내에서 현재 간접 선거 내에서는 이미 반이승만 세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기가 추정 세력들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따라서 뭐냐면 사당이자 관제 정당. 이미 자기 대통령 수많은 관변 조직들을 그다음 자기를 추정하는 아직도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얘들을 모아서 권력 강화하기 위한 대중적 기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당 조직이죠. 이 당 조직을 만든 이유는 뭐냐? 직선제를 하려면 당 조직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구당이 없이는. 그러니까 추종 세력들에 대한 충성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의 다양한 충성 그룹과 관변 조직들을 깡패들도 많아요. 자유당이라는 정당 안에 통합해서 권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유당을 창당하는 한편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하고 근데 그 마음은 미안하니까 약간 내각 책임제를 약간 배합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불법 개헌하는 것이 바로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바로 네. 이 부분부터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 분명히 이제 설명 중에 나왔어요. 국회 내에서는 이승만의 반대 세력들이 참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승만이 움직인다고 해서 야당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우선 먼저 우리가 아는 그 대표적인 보수 야당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한민당. 예. 보통 우리가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선거에서 48년도 50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후에 소수파로 전락했잖아요. 계속 갈수록 몰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독립운동가 쪽을 많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뭐냐면 그 신익희, 신익희 선생. 네, 그다음에 지청천 또는 김성수는 뭐 어차피 다 그쪽 원래 이제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서 49년도 2월 달에 민주국민당을 만듭니다. 즉 약칭 민국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민주당이 확대해서 그다음에 민주국민당인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민국당으로 많이 나왔어요. 민국당.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나왔지만 역시 50년 5월 선거에 패배했던 거죠. 참패한 것이죠. 이름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인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보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네. 조봉암 선생님 나오시나요? 네. 우리 지난해인가 다뤘었죠. 네. 네. 바로 이제 이 52년도부터 56년도 공간은 바로 조봉암과 이승만의 또 한편 진보와 보수의 대결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봉암이 움직입니다. 발빠르게. 그래서 1951년 6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신당 창당해서 농민회의를 조직합니다. 왜? 조봉암의 경우에는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농지개혁이 굉장히 환영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농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하고 이제 경합을 벌였냐면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농민총회와 경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승만이 가만두겠어요? 아니요. 네. 그게 바로 그 묻던 사건이 나오겠죠?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와야죠. 예, 이때 바로 이제 농민 노동자 조직의 핵심이 이영근이에요. 나중에 일본 가서 통일일보 만드는 분인데 대남 간첩 사건으로 그해 연말에 바로 51년 12월 달에 이영근을 체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봉은 뭐예요? 또 주춤할 수밖에 없죠. 나까지 간첩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제 무소속들이 많이 진출했다 그랬잖아요. 네. 52년 선거에서. 이 무소속 구락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무소속 의원들이. 너무 이제 단체를 많이 나와서 듣는 분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무소속 구락부가 바로 공화구락부로 바뀝니다. 예, 공화구락부로 바뀌고 이것이 신정동지라는 걸와 통합해서 공화민정회가 되는데 이 앞까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소속이 중심이 되어서. 네. 예. 다 해서 이 소장파들하고 무소속 모아서 만든 게 자유당이에요. 예. 자유당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지금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자유당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승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에 그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했다. 예, 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무소속들이 모여서 만든 원내에서 자유당.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내랑서 의원들이 중심이 됐다 이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원내 자유당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로는 혼란 수습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연대 책임과 이승만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나서 대통령 카드는 장면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원내 자유당은 이승만이 볼 때 전혀 입장이 다르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원내란 말을 안 붙이고 자유당이었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원내 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의원들 세력이. 그래서 원내 자유당으로 나중에 이승만 때문에 좀 분리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원래 이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먼저 자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만들어진 그 이승만 지지파들의 신당 네. 이름도 자유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뭐냐면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조직했어요. 네. 그래서 원외 자유당이라고 불립니다. 아니 근데 왜 원래 자유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굳이 같은 이름으로 왜 이름을 갖게 만들었나요? 예, 여기서부터 이승만의 사기극. 자유당은 창당 때부터 사기로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당명마저 훔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원내 자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자, 이승만을 주목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자유당 만들 때 자기를 지지하는 그룹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뭡니까? 내각 책임제 나가죠. 장면을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승만 주특기가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있잖아요.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시기상조예요. 친일파 청산할 때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온 국민이 단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네, 이거 오히려 많이 건국 유예합시다 했어요. 예. 건국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반공하고 경제개발 유예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시기상조를 내세우면서 뭐냐면 또 간을 봅니다. 나도 거기 참여할 수 있다. 원내 자유당에. 참여하겠다는데 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편 흔들어대는 거죠. 이제 원내 자유당한테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나도 때가 되면 참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싹 흔들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한편은 뭐냐. 그러면서 바깥으로 또 조직하는 게 원내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뭐냐. 해가지고 이 양우정, 이활, 이런 사람들. 이 양우정 같으면 그 이승만의 양자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갑성 아시죠? 33명 중에 막내지만 네. 친일 혐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서 뭐냐. 밖에다가 신당 조직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원내 자유당이 만들어진데 그 이승만은 살짝 다리를 걸쳐놓고 만에 하나 또 따로 나가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바깥에다가 신당 창당합니다. 따라서 원외에서 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원외 자유당이라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외 자유당 같은 게 뭐겠어요? 결국 지금 이승만의 충성 그룹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관변 조직이죠. 이승만에 충성하는 집단들이죠. 그래서 바로 국민회, 대한노동총연맹, 어용단체였잖아요. 대한농민총연맹, 아까 조봉암의 농민의회하고 회의하고 네. 대립하던 관계. 그렇죠.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우익청년단을 다 합친 게 대한청년단이에요. 참 대한 좋아하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석을 다 모여서 대한이라는 말이 그래서 의미가 우익들이 주로 많이 써요. 그러네요. 예. 이 좋은 말을. 예. 예. 이렇게 합치면 좀 더 관변 구구단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범석 아시죠? 네. 이범석이 그때 옛날에 민족청년단 줄여서 족청계라 불렀어요. 이 족청계가 가장 강력했어요. 이범석 국무총리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 이범석이 주도해서 이걸 끌어난 게 원외 자유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내 자유당에게 유화책을 쓰면서 이렇게 발을 걸치는 척하고 예. 원외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동시에 규합하는. 예. 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곤모술수 마키아벨리스트예요. 나쁜 마키아벨리즘이죠. 이건 정말 나쁜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또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51년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의 헌법 개정, 그러니까 민의원과 참의원이죠.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당과 같이 하겠다. 헐. 배팅하는 거예요. 결국 보죠. 이게 부산 정치파독에서 이른바 나오는 발췌 개헌안의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네요. 네, 예.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76세예요. 그렇죠. 51년도면. 늙을수록 욕망이 커지던 아주 노역의 화신이죠. 야. 예,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원내 자유당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한편으로 뭐냐면 원내 자유당 근데 그 당시 이승만한테 막강했어요. 대통령이고. 그 또 자유당 쪽 사람도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이 원내 자유당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내 자유당하고 합동을 시도합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원내와 원외 이렇게 양쪽 통합을 하고 그렇죠.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자 네. 원외 세력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창당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범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회를 다 자기를 따르는 충성 모양을 갖추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뭐죠? 마지막으로 이 원내 자유당의 명칭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냐면 아주 교활해요. 원내 자유당을 이름이 자유당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원내 자유당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신당 명칭을 통일노농당으로 지어놓고, 예, 그다음에 공화국과 자유당 당명으로 당을 건설했던 게 원내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통일노농당으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다. 그 통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당명을 만들어놔서 다양하게 포섭을 해놓는 폭을 넓혔어요. 네. 그러다가 원내 자유당이 공식적으로 자유당이라는 이름을 으로 당을 건설하니까 바로 명칭을 당명 우리도 자유당이다 이렇게 돼버린 하겠다. 헷갈리는 거예요. 보도를 할 때. 아니, 자유당이 당연하죠. 이 자유당인지 저 자유당인지. 우리가 통합진보신당에 옛날에 당명이 헷갈릴 때 있었잖아요. 네. 그 통합당인가 뭐 진보신당인가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니까. 아니 뭐 상도덕이 있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솔직히 이제 기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쓸 때는 원내 자유당, 원외 자유당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자유당이 두 개니까 헷갈리잖아요. 동시에 뭐 한쪽 대통령 직선제 하나 내각 책임지게 이야기하니까 막 섞어버리는 거죠. 네. 와.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내각 책임제와 정치적 변화 요구 같은 것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물타기 해버린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더 마지막이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1951년 12월 14일 날 이제 원내 자유당이죠. 원내 자유당이 공고책에다가 자유당 이름으로 등록하러 갔어요. 네. 갔는데 안 받아줘요. 왜요? 그야 오야 마음이라는 거 있죠. 예. 받아주지 않아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14일 날 거절당한 거 이상해, 그죠? 이리저리 핑계를 대가지고 공부처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12월 18일 날 원내 자유당이 이승만을 대표자로 해서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공부처에 제출해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당이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참 이들이 하는 짓은 비열합니다. 왜 한나라당이 빨간색을 내걸고 푸뜨기 야당이 파란색을 입는 정말 코미디. 그 어느 순간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국민들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 벌어졌잖아요. 정말 창당조차 도둑질 수법인데. 네. 자, 이승만의 이 사당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직선제로 가는 부상 정치 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이제 드디어 이 자유당이라는 조직적 기반들이 이제 가는 과정과 함께 창당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친이그룹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이승만은 드디어 1952년 1월 달, 이제 일단 대통령 지성자와 양원제를 개헌안을 냈어요. 네. 근데 당연히 부결됐겠죠. 그렇겠죠. 반 이승만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5월 달에 다시 또 냅니다. 이때 낼 때는 바로 이제 원외 자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 원외 자유당하고 대한청년단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관변 조직들이 사당화돼가지고. 어버이 연합들처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정부 개헌안 부결 반대 민중대회를 엽니다. 이해가시죠? 네, 부결을 반대한다. 반제 대모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해요. 이걸 대한청년단, 말이 청년이지 깡패들이에요, 사실은. 우익청년단들인데. 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백골단 딱벌대. 네. 예. 이름도 참. 예, 바로 정치 깡패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죠 국회의원들이 부결하니까 깡패 동원해서 겁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회의원 너 나와 소환해. 국민 소환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정치 깡패들이요. 네. 80년대, 90년대 때까지 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요? 설마요. 네. 지금은 양두구육했겠죠. 양의 껍질을 섞겠죠. 시민사회의 멤버십을 가진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오겠죠. 그렇겠군요. 예, 바로 그럼 이 백골단 따뻘대 있잖아요. 네. 백골단 같은 게. 와. 이 백골단 유명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백골단 따뻘대 하면 그 당시 얼마나 악행이 높았는지. 우리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네.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백골단이요. 전 똑같은 명칭으로 저희 데모할 때. 예, 그때 하이바를 예. 정말 무서웠어요. 그들 나타나면. 예. 그래서 이 백골단은 뭐냐면 서북청년단 아시죠? 네. 네. 서북청년단 부회장 문봉재라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문시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1본
일본의 대한청년단 본부 부단장 조용주 알아둬야 될 사람입니다. 조영주. 예, 일제 말기에 일심이라는 친일 단체에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최배달의 정신적 스승이라 그래요. 멘토. 예. 예, 그 다음에 이승만의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양우정. 쉽게 이범석 다음 실력자예요. 네, 양우정. 이들이 기획팀이 돼서 조직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김창민이나 이곤석 같이 대한청년당 7명이 행동대원입니다. 그다음에 따벌대라는 것도 있죠. 네. 따벌대 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딱 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동대예요. 민중자결단이라고 하는 것의 행동대예요. 그 말 그대로 정말 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진짜 파시스트 행동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파시즘,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노골적인 49전부터 어떤 학者지적한데 파시즘한테 보였어요. 먼저 공포, 폭력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뭐냐면 국민들이 이른바 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 먼저 갔단 말이죠. 아, 법보다 주먹이라는 예. 말. 예. 이렇게 하면서 출적의 자유당이라는 이름 속에 관변 조직이 통제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관료들, 경찰들이 통제하면서 개헌 직전에 뭐냐면 지방의회 선거가 열리는 거예요. 즉 부산 정치파동 직전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지방의회 우리도 이번 6월달에 있죠? 네,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죠. 네. 예. 그것이 열립니다. 이때 뭐냐 원외 자유당 만들어졌잖아요. 네. 또는 국민회 또는 대한청년단 이런 출신들이 경찰과 통방장의 강력한 지지와 보호 속에서 압승을 해서 진출합니다. 아, 관건 선거.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민국당이나 원내 자유당 있지 않습니까? 원내 자유당은 원래 이제 내각 책임제잖아요. 그렇죠. 네. 장면을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그 이승만이 자꾸 직선제 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가? 또 그러니까 이승만도 또 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헌안이 충돌하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 이렇게 사실은 야당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름 대응을 했어요. 숨가쁘게, 그쵸? 그렇죠. 예. 대응 한들 뭐하냐. 좀 야당도 독하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깡패들 동하는데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것이 절충이 되지만 핵심은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일단 밀어붙인 다음에 절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승만 전략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5월 24일 날, 52년 5월 24일 날 지금 우리 전쟁 중입니다. 그래요. 1952년이면은 예. 전쟁 안 끝났을 때입니다. 아사히 근데 부산에서 일어난 이 짓을 보십시오. 내무부 장관의 이범석을 임명합니다. 이범석이면 아까 족청계. 예. 원래 또 광복군. 그 이범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이승만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저희가 기억하는 이승만한테 버림받아도 이 사람은 순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승만한테만 유독. 예, 이상해요, 좀. 뭐 전생에 뭐가 있나 참 이해가 안 돼요. 전생까지 나왔네요. 뭐 예. 이렇게 편하면 독립운동한테 결례같지만 해방의 행정은 참 그래서 못마땅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범석 하면 사실 독립운동가로서는 참 자랑스러운 그렇죠. 이름인데 그 이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승만을 끝내 거부하지 못했던 인물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됐고 이 속에서 뭐냐면 52년 5월 달에 내각 책임자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잖아요. 두 개 개헌안. 그렇죠. 이 속에서 뭡니까? 간단해요. 계엄령이에요. 계엄령 할 때는 계엄 때문에 계엄령 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과 전라남북도에 남아있는 공비소탕. 또 공비소탕을 명분으로 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이때 계엄사령관이 원용덕이에요. 원용덕. 예. 일제 때 만주군 군인데 헌병 중령까지 했어요. 군이. 하다 나중에 해방 후에 헌병사령관이 된 사람이죠. 바로 이때부터. 그래서 바로 아주 악질 정치군이네요. 원용덕. 저희가 네. 또 기억해야 되는 이름인 거죠. 예.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평양사범학교 마치고 교사를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만주국민학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원용덕이 도와줬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한다면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5월 26일 날 계엄령 바로 다음 날이죠. 야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통근버스를 타고 국회로 쉽게 말해 출근한 거예요. 이때 갑자기 헌병대가 와가지고 그렇죠. 통근버스처럼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헌병대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뭐 있어요? 용공 조작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10명이 국제공산당에 자금을 받았다. 라고 해서 왜냐하면 검거해버립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이승만의 반대파겠죠. 네, 그리고 특히 또 장면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들을 국제간첩단
공산당과 연결됐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빨개 문제 나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원내 자유당을 몰락시키죠. 한국의 용공본에는 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독재자들에서 이런 식으로 악용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원내 자유당만 남게 되죠. 네. 여기서 원내 자유당이 몰락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발췌 기원이라는 게 쉽게 하면 내관 책임자를 조금만 이승만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 지성제는 기정사실로 해놓고 야당 책임도 약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내각 책임자 요소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췌했다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한 다음에 뭡니까? 투표를 하는데 기립 표결에서 기립 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것이 바로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냐면 아까 민국당에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부통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한 다음에 이제 2대 부통령이 됐는데 5월 28일 날 아까 그 부산 정치파동은 도저히 자기 당이 다 날아가고 있으니까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쟁 와중이에요. 근데 정말 한 곳에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중에도 없고 진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승만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막갑합니다. 네, 막갑해요. 이승만 깡패예요. 저는 그래서 하와이안 마피아란 말이 농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전선에서는 휴전을 앞두고서 치열하게 젊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계속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봤자 동족 상잔에서 아픈 그렇죠. 역사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계속 죽어가고 그런데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부산이 이승만 지 정권 유지하려고 지금 쿠데타 획책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사람을 왜 자꾸 국부라고 그래요. 이른바 유교를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이승만 자유대한이 아니라 독재 이승만 국가를 만들어서 지금 군 경찰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기가 차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52년 8월 달에 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그죠? 지금 지방의회 선거도 이승만이 다 잡았잖아요. 근데 관조직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이승만이 되는데 부통령은 당연히 이범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대신 함태영을 당선됐어요. 이범석이 자유당 2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제일 큰 게 뭐니까 따쁠 때 백골단 동원한 게 누구예요? 이범석이요. 네.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 하면서 그렇죠. 했는데 이승만은 절대 독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되는 자는 키우지 않습니다. 2인자를 안 키우는군요. 그래서 듣보자 함태영 그냥 목사 출신이에요.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와.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지시해서 장택상이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이범석 대신 김대선 내무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족청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범석과 족청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범석 눈물만 흘리면서 또 제거합니다. 네, 해체하죠. 정말 그다음에 신부 함통이 되는 거죠. 토사구팽에다가 무조건 충성형 인물을 채용하는 스타일인데 이기붕처럼요.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진보와 야당의 태도잖아요. 네. 어쨌든 이승만 이겼지만 그냥 있었던 거 아니집니다. 바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국회 부회장하는 조봉암이 후보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보 진영의 후보로. 예, 그러면 민국당에서 밀어줘야 되잖아요. 이때 이승만의 독재를. 그래. 왜냐면 민국당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하면서 민국당이 후보를 내세우는 이유는 후보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네. 야권 후보 단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민국당이 후보는 이시영 아시죠? 그러니까 이시영 예전에 부통령. 예, 그거 너무 고령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지금 단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예, 원래 그래서 민국당 후보를 안 내다가 조방에 출마하니까 우리도 후보 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신보인가요? 그러니까 이승만보다 조봉암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조봉암 선생이 이시영 선생보다 훨씬 표가 이겼어요. 네. 3만 표 이상. 조봉암 79만 7,504표. 이시영은 76만 4,715표. 아니 별로 힘도 없는 야권이 왜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자꾸 서로를 견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한국 보수가 이런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해서 견제해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손잡고 똘똘 뭉쳐도 겨우 이길까 말까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아이쿠, 진짜 이승만의 2대 대통령 단선까지 경험만 해도 온갖 불법, 그리고 폭력, 협작. 야, 정말 정상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정당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즉 4.19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거예요. 그죠? 섭씨 99.9도 상황이 4.19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게 0.1도가 3.15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52년도 봤죠. 너무 이제 개판이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54년도에 이른바 4.4 5.2 파동, 그다음에 56년도에 3대 정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종신 독재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1948년 초대 그리고 1952년에 2대면 1956년 그러니까 4년 단위죠. 그때 4년제였죠. 그렇죠. 그러면 3대 대통령 선거인데 이미 1954년 네. 3대 정부통령 선거 2년 전에 또 한 번 종신 독재를 준비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그러니까 하게 즉 되네요. 이제 이번에 다룬 건 54년도 4.4 5.2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56년도에 이승만이 또 한 번 출마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이미 조직한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또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고 자주간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없어요. 아니 이분 연세가요. 깡패야. 연세가요. 52년도에 77세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56년이 되면 몇 세입니까? 81세죠. 네. 뭐죠? 못 먹어도 죽을 때까지 고예요. 이게 미중도 권력의 화신이고 미치광이 늙은이에요. 예. 이걸 존경하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 다 궁금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존경하고 동상 다시 세우겠다는 게. 끔찍하네요. 예.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부산 정치 파동에서 직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개헌안은 빈도도 낯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중임 제한 조항이 있었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2대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죠. 또 초대 2대 했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먹겠다? 이게 뭐예요? 이런 놈을 한국에, 이런 놈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방송에 부적절해서 취소하겠습니다만은 화가 나요. 3대 출마라는 게 무슨 조지 워싱턴입니까? 미국에. 예, 미국적으로 조지 워싱턴은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조지 워싱턴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승만은 뭐죠? 이걸 또 하고 싶은 거니까 뭐죠? 헌법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54년도에 그때 국회의원은 이제 2년제가 있었으니까 미니언 선거, 요즘 말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이 미니언 선거, 54년도 3대 미니언 선거에서 개헌 종족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다시 관권 공포 선거로서 뭐죠? 자유당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유당 의원들의 핵심은 뭐냐? 이승만을 다시 한 번 더 대통령 만들어내는 충성 그룹을 재조직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이승만 자신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개들로 개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게 1954년에 일어났었던 3대 미니원 선거. 한마디로 개판 국회를 만들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승만은 두 가지 큰 또 죄를 저질러요. 바로 한국 민주주의나 독립운동사에서 치욕을 안겨주는 치욕적인 일인데 첫 번째가 정당 공천제가 이때 처음 시되었어요. 정당 공천제. 야, 예. 요즘에 지자체 때 시끄럽웠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정당 공천제가 이때 처음 시작되는데. 자, 그럼 자유당 공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승만이 사실 공천 책임자 아니에요, 사실상은.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각서를 받아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다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각서를 쓰는 사람에게 자유당 공천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요. 예, 나만 끝까지 해먹을 테니까. 나만 해당되게. 예. 그 다음에 뭐냐? 친일파를 이때 또 대거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자일지라도 일을 잘하면 애국자, 일 잘하면 애국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많이 이제 써먹어요, 친일파들이. 그렇게 하는 담화를 했던 이유는 뭐죠? 이 자유당 공천을 받았던 충성스러운 개들 중에 상당수 친일파였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이 정당 공천제를 자기의 종신 독재, 그다음에 친일파의 제동력 가지고 이 친일파들이 가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모독했고 또 대한민국 정통성을 파괴한 범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독립운동 정신이 살아있었을 때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무언가 좀 희망을 걸 만한 그런 시기였을 텐데 네. 그 의지마저 다 꺾어버린 얘기가 아니었을까. 예. 네네. 지금 어저께 이게 우리 보면 이
댓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남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 서울시를 이렇게 나온다는 게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이마이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왜냐 이거 좀 알아야 된다 봅니다. 얼마나 네. 호미 같은 이거 이것이 지금 다시 포괄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자세히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1954년 3대 선거 있죠. 미니언 선거는 한마디로 이승만의 개가 된 경찰이 총동원 됐어요. 경찰 몽둥이 두고 선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몽둥이가 당락을 결정했다 해서 몽둥이 선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자유당이 114명 당선돼요. 근데 주목할 것이 바로 이재학, 나중에 자유당의 그 당직 최고 당직자가 되죠. 이재학. 일제 때 군수에 있었잖아요. 네, 이재학. 그다음에 한희석. 이재학은 뭐 삼선 의원이었지만 한희석 변호사하고 있었죠. 장경근 다시 다. 네. 임철호, 김효준 다 판사들이에요. 네. 이 친일파들이 당선되고 이들이 자유당 핵심 간부가 되고 그다음에 4.19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한 멤버십들이. 그러면 이 당시에 야당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까 몽둥이 선거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몽둥이 선거. 자, 조봉암 같은 게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출마도 이번 못 해버렸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원래 이분이 원래는 인천 쪽이 지역적 기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 을구에서 후보 등록 서류를 냈는데 가다 탈취당합니다. 그래서 안 돼. 벌써 깡패 아니면 경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까지 갑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멉니까? 부산에 가서도 마찬가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하냐. 서대문군 바로 이승만의 핵심 똘마니라고 할 수 있는 이기붕 있죠. 이기붕. 네. 이기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마감 당일날 딱 제출했어요. 그때 뭐니까 서류가 미비되었습니다 하고 또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빠꾸 시킨 거예요. 퇴짜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마 자체를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 원내 자유당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사실 만들어진 이승만 반대 세력. 예. 예. 이쪽을 이제 끌어왔던 사람이 오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오위영인데 이 양반도 탄압으로 이거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중도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니. 무서워. 왜 예전에 여운형 선생이 그렇게 테러 위협당하고 실제로 테러도 여러 번 당하고 하시듯이 우리 조봉암 선생 서류 탈취 당하고 오이영 선생도 탄압 받으시고. 예. 심지어는 허정같이 이승만 정권 초기에 실세였고 원래 이 양반은 일제 시기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승만을 이기붕과 함께 보필하던 네. 사람이에요. 좀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친일도 했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사람조차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와, 경찰 방해로. 이거는 정말 뭐 법보다 주먹이라는 표현 아까 쓰셨는데 하고 진짜. 이승만에 대한 충성 자유당 각서 안 쓰면 다 날리는 거예요. 왜? 미친 거예요.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몽둥이 선거를 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무법천지고 이승만과 자유당의 실체가 바로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네요. 무법천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당이 총 203석 중에서 114석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과반수를 초과했죠. 그럼 여기에 뭐죠? 이제 주변의 무소속이나 포섭 회의에서 삼성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3석 중에서 114석을 자유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그 유명한 4.4.5.2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진짜 깡패 선거, 몽둥이 선거를 통해서 된 다음에 1954년 9월 6일 날 자유당은 공약을 실천한다. 그 공약이 뭐예요? 각서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 정당 공천 받기 위해서 썼던 각서요. 그것이 바로 그 공약이죠, 뭐. 네. 그래서 자유당 의원 114명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하죠. 그렇게 해서 견학을 제출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하나에 인정할 것을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한해서 인정한 당시 이제 중임이잖아요. 딱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네. 이 헌법 개정을 하던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라는 것이 개정안이에요. 다른 말로 종신독재를 허용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뭔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그래도 발제개헌할 때는 야당 의원들을 약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내각제. 네, 의원 내각제 요소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거.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자유당 의원이 많아도 야당의 반발 있었겠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독재자에게 공안. 그놈의 빨갱이 사건. 또 공안 사건 터지죠. 이른바 뉴델리, 인도의 뉴델리 아시죠? 네. 밀회설. 무슨 뉴델리 밀회설이요? 남녀의 불륜 밀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야당 민국당이 있었잖아요. 네. 민국당 대표 히니키가
납북되었던 조상 선생가 임시정부의 핵심 요인 아닙니까? 6.25 때 납북되셨잖아요. 네. 조상을 뉴델리에서 몰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보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죠. 예. 관변 단체들이 관제 시위가 일어나야죠. 왜냐면 민국당이 야당 제1당 아니에요. 네. 야당 대표 민국당이 북으로 갔던 조사 그 당시에 납북도 빨갱이로 정리된 광적인 시기니까 규탄대 나겠죠. 또 빨갱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속에서 막 용공몰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개헌안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북풍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순서가 딱 그 원조가 바로 이승만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개헌안을 상정해서 1950년 11월 달에 개헌안을 상정해서 11월 27일 날 표결을 했어요. 네. 했더니 뭐 잘 알다시피 제적 203명 중에서 135표가 이제 찬성, 그다음에 거부가 60, 기권이 7표, 결석이 1표 해서 개헌 정족수 1표입니다. 즉 136표가 돼야 되는데 135표가 되는 바람에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걸 이승만과 자유당이 번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은 뭐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그죠? 가리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죠? 네. 약간 모양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문제라고. 예,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그래서 이름 알아둬야 돼요. 최윤식 교수 등을 불러요. 그러면 뭐냐? 203의 3분의 2는 135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누기 해보면 135.333. 예, 그래서 무한 이제 소수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걸 4,4입하면 어떻게 했냐? 130에서 남은 0.333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올려야 된다. 아니, 저희가 보통 0.5 아래면은 내림으로 하죠. 올림이 네.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데 어떻게 수학자가. 아니, 이게 무슨 군대에서 네. 야, 너 수학까지 점수 계산해. 이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4,4,5입을 하면 된다 해서 이승만이 또 이걸 또 이야기하고 해서 번복을 시켜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다시 이미 부결시킨 것을 다시 두들겨요. 통과로. 뭐 해서 그다음에 해서 56년도 5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3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저 지금 어이없어서 웃음이 났는데 당시에 이 억지에 대해서 여론은 어땠나요? 좀 궁금해지네요. 사람들은 처음에 무슨 4,4,5이란 말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헌법학자들이 나선 거예요. 유진호. 예, 유진호 나와서 이건 다른 나라 전례를 봐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게 되면 적어도 찬성표는 원칙이 무슨 얘기냐면 반대의 3분의 1의 2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반대의 예. 3분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냐? 3분의 1이 68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8표를 2배가 돼야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36표란 말이죠. 게다가 이미 부결 선언까지 나왔고 이게 사실 착오가 아닌데 예. 개헌안 부결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또 김병로 아시죠? 김병로 선생. 네, 김병로 선생이요. 또 했어요. 4,4,5입은 남은 4를 버리는 거지. 그렇지. 0.33인데 이걸 그럼요. 올린 데 쓰는 게 아니지 않냐? 4,4,5입이란 말 자체가. 이게 상식이었죠, 이때까지. 네. 아니, 지금까지도 상식이죠. 네, 그래서 야. 대한민국 산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독재는 언제나 정말 억지 코미디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야당 결집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자유당에서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이제 각서셨던 소장파들 있잖아요. 네. 이들도 무더기를 이탈합니다. 이건 아니겠구나. 그렇게 해서 뭐냐면 민국당 아시 제1야당, 네. 그다음에 자유당에서 탈당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무소속 동지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들 이리 다 합쳐가지고 헌법 지켜야 되겠다. 예. 이승만이 지금 광란의 지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61명의 국회의원들이 호헌 동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이제 신당 촉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또 18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나가면서 범야권 단일 정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 보면 큰 소리 뭐냐면 무소속에서 조봉암, 네. 그다음 이범석, 네. 이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 내무부 장관 하시던 이범석 선생도 여기에. 이제. 예. 예, 토사구팽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야. 이러면서 이제 50년도 선거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들 다 기억해야 되는 얘기들이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팟캐스트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들어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한영 실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